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생이별을 한 두 자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 시절, 한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두 딸을 떼어놓는 것이었죠. 과연 그들을 갈라놓았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6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두 자매. 그들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재회를 가능하게 한 한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제보자는 올해 65, 박미선 씨입니다. 미선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도 벌써 5이나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60년 동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바로 제게 친동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선 씨가 5살이었던 1965년 겨울, 당시 3살이었던 동생 미경이와 함께 살던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단칸방의 방바닥은 차가운 흙바닥이었고 겨울이면 벽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엄마는 항상 바쁘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미선 씨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번 돈의 대부분을 술로 날렸죠.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소리를 지르셨어요.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왜 돈을 못 버냐고. 그러면 엄마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저는 무서워서 미경이를 꼭 안고 방 구석에 숨어 있곤 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두 자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가난과 추위, 배고픔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죠. 미경이는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어요. 언니, 언니 하면서.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왔고 제가 뭘 하든 옆에서 지켜봤어요. 추운 겨울날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미경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자곤 했죠. 그 작고 따뜻했던 손을 6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미선 씨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보는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러 가시면 제가 미경이를 돌봤어요. 밥을 먹여야 했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재워야 했어요. 5살이었지만 저는 미경이의 작은 엄마였죠. 이웃들도 미선 씨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미선이가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저 나이에 동생을 저렇게 잘 돌본다고. 그 말이 좋았어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5년 12월의 어느 날, 미선 씨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밥을 먹이고 나가셨어요. 저는 미경이와 함께 방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낯선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깔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여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나를 보냈어. 너희를 데리러 왔단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기뻤어요.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구나 싶었죠. 어디 좋은데 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두 자매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는 차가 정말 귀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차를 가진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처음 차를 타봤어요. 미경이도 신기해하며 창밖을 쳐다봤고요. 차는 시내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죠. 한참을 달렸어요. 점점 낯선 풍경이 나타났고 큰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차는 도시 외곽의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정문 위에는 육아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큰 집이라고 생각했죠. 아주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어두웠습니다. 긴 복도 양옆으로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렸죠. 무서웠어요. 낯선 냄새가 났고 어두웠고 저는 미경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언니가 있어 하면서요. 아주머니는 사무실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한참 후에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미선아, 너는 밖에서 좀만 기다려라. 아주머니가 미경이만 좀 데리고 안에 들어갈게라고 하셨어요. 5살 미선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요? 저도 같이 가요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미경이만 잠깐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미경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제가 미경이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아주머니는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동생은요? 미경이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미경이는 여기서 좀 있어야 해. 너는 언니니까 집에 가서 엄마 기다려야지라고 하셨어요. 미선 씨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주머니가 강하게 붙잡았죠. 동생, 미경아, 소리를 질렀어요. 울면서 발버둥 쳤지만 아주머니는 저를 안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차에 태우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차 안에서 미선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동생 데리러 갈 거예요. 제발 차 세워주세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운전만 하셨어요. 그분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우시는 것 같았어요. 차는 미선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내려주시면서 미선아, 집에 가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어두워졌는데도 엄마가 안 오셨어요. 배가 고팠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문 앞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제가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대요. 굶어서. 아주머니가 저를 업고 가서 밥을 먹이고 재워주셨어요. 이웃들이 나섰습니다.
미선 씨의 엄마를 찾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에 소식이 들렸어요. 엄마가 기차에 몸을 던지셨다고. 마을에서 2시간 떨어진 기차역이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이웃들의 도움으로 미선 씨는 먼 친척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동생 미경이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 미선 씨는 충격적인 경험을 한꺼번에 겪었습니다. 동생과의 이별, 엄마의 죽음, 낯선 환경에서의 새로운 살. 친척 아저씨 댁은 부산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자랐어요. 아저씨 부부는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밥을 주고 재워주고. 하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미선 씨는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말썽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친척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아이다.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학교는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웠죠. 제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친구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에 앉아 있곤 했죠. 하지만 미선 씨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생 미경이. 밤마다 미경이를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나를 기억할까? 그런 생각들로 잠을 못 잤어요. 미선 씨는 14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교 끝나고 몰래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뒤졌어요. 고아원 리스트를 찾았고 주소를 적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그 고아원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기록은 체계적이지 않았고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그날 제가 갔던 곳 같은 고아원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는데 건물이 헐려서 없어졌더라고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실망했지만 미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아원들을 찾아갔어요. 1965년에 박미경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입소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물어봤지만 대부분 기록이 없다고 했어요. 미선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돈을 벌어 독립하기 위해서였죠. 섬유 공장에 들어갔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 돈으로 동생을 계속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20대가 되어서도 미선 씨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주말마다 고아원을 찾아다녔어요. 서울, 대구, 광주.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30년 동안 수십 곳을 다녔을 거예요. 그러던 중 미선 씨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청혼을 받았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결혼을 해도 될까? 나에게는 찾아야 할 동생이 있는데. 하지만 남편에게 과거를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척집에서 자랐어요 라고만. 동생 이야기는 차마 못했어요. 말하면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결혼 후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선 씨는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했어요. 어디선가 미경이도 이렇게 자라고 있겠지라고. 누군가 미경이를 돌보고 있기를, 미경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매일 기도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미경이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큰 소리로 울었어야 했는데. 그럼 아주머니가 미경이를 두고 오지 않으셨을 텐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5살밖에 안 됐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동생을 지켰어야 했어요. 미선 씨는 40대, 50대가 되어서도 동생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 온라인으로도 찾았어요.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 입양 정보 사이트, 등록할 수 있는 곳은 다 등록했어요. 하지만 30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건가? 미경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컸어요. 그러던 2023년 가을, 미선 씨의 삶에 작은 기적이 찾아옵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손주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손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주는 학교에서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가족은 다 어디 계세요? 저는 평소처럼 할머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라고 대답하려다가 그만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미선 씨는 손주에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다 말했어요. 동생이 있었던 것, 어린 나이에 헤어진 것, 30년 넘게 찾고 있다는 것. 손주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그럼 우리한테 이모가 있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손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손주가 DNA 검사 사이트라는 걸 알려줬어요. 할머니, 요즘 이걸로 가족 찾는 사람들 많대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가족을 찾을 수 있대요라고 했어요. 미선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60년 동안 못 찾았는데 그런 걸로 찾아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가 그래도 해봐요. 할머니라고 해서 손주의 도움으로 DNA 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손주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매칭됐대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손주가 화면을 보여주는데 화면에는 자매 일치 가능성 99.8%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미경.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진짜 미경이인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손주가 연락처를 찾아줬어요. 미경이가 등록한 정보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전화를 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선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미선 씨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상대방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상대방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상대방이 말했어요. 언니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응 소리만 냈어요. 그랬더니 언니, 정말 언니예요?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60년 만에 두 자매는 목소리로나마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미경아, 언니 그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진정한 후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경이가 서울에 산다고 했어요. 강남 쪽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미경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닮았을까? 행복하게 살았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월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떨려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시계를 봤어요. 25분 전, 3분 전, 1분 전, 그리고 정확히 이 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한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저보다 조금 작고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그 순간 알았어요. 저 사람이 미경이구나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먼저 다가간 건 미선 씨였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미경이한테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가니까 미경이 얼굴이 더 잘 보였어요. 눈매가 우리 엄마 눈매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안았어요. 60년 만에 동생을 안았어요. 미경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큰 소리로. 저도 울었어요.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미경이 손을 잡았어요. 그 작았던 손이 이제 제 손보다 컸어요.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이 손이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났어요.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이가 물었어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행복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행복하지만 늘 너를 찾았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라고. 미경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이가 저도요, 언니. 저도 언니를 찾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생각했어요. 내게 가족이 있을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했어요. 미경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경이는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어릴 땐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이 좋았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갔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대요. 미경 씨는 30에 결혼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래요. 미경이의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들여줬대요. 딸을 하나 낳았고 그 딸이 이제 결혼해서 손주가 하나 있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죠. 미경이가 말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늘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저는 아무도 안 왔으니까라고. 미경 씨도 언니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미경이도 저를 찾았대요. 20살 때부터 고아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하지만 기록이 없었대요. 그러다 우연히 DNA 검사 사이트를 알게 됐죠. 미경이 딸이 알려줬대요. TV 프로그램에서 DNA 검사로 가족 찾는 걸 봤대요. 그래서 미경이더러 해보라고 했대요.
두 자매가 같은 시기에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제 손주도 미경이 딸도 같은 시기에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게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게 엄마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어요. 두 자매가 다시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죠.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물었어요. 언니, 우리를 왜 헤어지게 한 걸까요? 엄마는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저도 평생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두 사람은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찾고 당시를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죠. 미경이가 다녔던 고아원은 이미 폐쇄됐어요. 하지만 기록 일부가 구청에 보관돼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기록을 신청했어요. 한 달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미경 씨의 입소 기록이었죠. 1965년 12월 15일. 보호자 없음. 후원자 최순희.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순희. 그 이름을 처음 봤어요. 최순희. 그 이름이 모든 것의 열쇠였습니다. 기록에 후원자 연락처가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주소였어요. 우리는 그 주소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두 자매는 그 주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큰 단독주택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 한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품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죄송한데 최순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최순희는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그분이 최순희 씨의 딸이었어요. 이름은 최은혜.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이제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됐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은혜 씨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은혜 씨가 혹시 두 분, 이름이 박미선, 박미경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죠. 은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두 분을 기다리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은혜 씨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죠. 앨범을 펼치셨어요.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두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소박한 옷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소박한 옷을 입은 분이 우리 엄마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옆에 계신 분은 품이 있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당신들의 어머니이신 박 씨.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엄마. 제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모습은 지치고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 사진 속 엄마는 조금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은혜 씨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이 두 분은 자매입니다. 당신들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이복자매였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자매. 우리 엄마와 최 여사님이?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내 딸 은혜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혜 씨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편지예요. 읽어보세요라고 하셨어요. 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은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너에게 말하려 한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너의 할아버지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단다. 정실 부인과 첩. 엄마는 정실 부인의 딸이었고 박 씨는 첩의 딸이었지. 그러니까 박 씨는 엄마의 이복 동생이 되는 거야. 최 여사는 정실 부인의 딸로 태어나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반면 미선 씨의 엄마는 첩의 딸로 태어나 냉대를 받았죠. 박 씨는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자랐어. 하지만 가족들은 그 아이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지. 하인처럼 부렸고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팠단다. 최 여사는 어린 이복 동생을 챙겼습니다. 몰래 공부를 가르쳐주고 옷과 음식을 나눠줬죠. 하지만 박 씨가 16이 됐을 때 할머니께서 그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어. 첩의 딸이 집안을 더럽힌다고. 엄마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 엄마도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시집살이가 힘들었거든. 쫓겨난 미선 씨의 엄마는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박 씨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좋지 않은 남자를 만났어. 술주정뱅이였지. 엄마가 말렸지만 박 씨는 그 남자와 결혼했고 딸 둘을 낳았지. 그게 너희들이란다. 미선아, 미경아. 최 여사는 이복 동생을 계속 도왔습니다. 몰래 돈을 보내고 일자리를 알선했죠. 엄마는 박 씨를 우리 집 가정부로 고용했어. 그래야 박 씨가 돈을 벌면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박 씨의 남편은 계속 문제였어. 그리고 1965년 어느 날 미선 씨의 엄마가 최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울면서 엄마에게 부탁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지. 자신은 죽고 싶다고. 최 여사는 놀랐습니다. 동생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죠. 엄마는 박 씨를 설득했어. 죽지 말라고, 함께 방법을 찾자고. 그리고 박 씨가 한 가지 부탁을 했어. 아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최 여사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엄마네 집도 어려웠어. 너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우리 형제가 셋이나 있었거든. 두 아이를 모두 키우기엔 엄마의 힘이 부족했어. 고민 끝에 최 여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한 아이를 좋은 고아원에 보내고 평생 후원하기로 했어. 그리고 더 어린 아이를 선택했지. 3살이었던 미경이가 새로운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거라 생각했거든. 미선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이를 고아원에 맡긴 날, 엄마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 작은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던 모습,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사라졌어. 엄마는 미선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는데 박 씨에게 연락이 안 됐어. 사흘 후에 소식이 왔지. 박 씨가 기차에 뛰어들었다고.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한 것이죠. 엄마는 너무 괴로웠어. 내가 두 아이를 모두 데려왔다면 박 씨가 죽지 않았을까? 그 후회로 평생을 살았단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최 여사가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엄마는 미경이를 평생 후원했어. 매달 돈을 보내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과 연락하며 미경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지. 미경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 중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모든 게 엄마에게는 기쁨이었어. 하지만 최 여사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냐고? 은혜야, 미경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야 했어. 만약 엄마가 나타나서 이 모든 사정을 말했다면 미경이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거야. 최 여사는 그림자처럼 미경 씨를 지켜봤습니다. 미경이가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됐어.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이제 미경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후원을 멈췄어. 하지만 그 후에도 최 여사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 미경이를 지켜봤어. 미경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결혼식장에 갔었어. 하객인 척 뒤에 서서 아름다운 신부가 된 미경이를 봤지. 미경 씨는 편지 내용을 들으며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경이가 딸을 낳았을 때도 엄마는 익명으로 선물을 보냈어. 베이비 침대와 아기 옷들. 카드에는 축하합니다라고만 썼지. 미경이는 누가 보냈는지 몰랐을 거야. 최 여사는 미선 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도 찾았어. 미선이가 부산 친척집에서 자란다는 걸 알았고 몰래 지켜봤지. 미선이가 공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 하지만 최 여사는 미선 씨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미선이에게 나타나지 않았냐고? 미선이는 이미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었어.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미선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엄마가 나타나 모든 진실을 말하면 미선이의 평화로운 삶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 최 여사는 마지막까지 두 조카를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은혜에게 맡기는 이유는 언젠가 두 조카 딸이 서로를 찾을 거라 믿기 때문이야. 만약 그들이 서로를 찾으면 그때 이 편지를 보여주렴. 그리고 말해주렴. 너희 이모가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미선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선아, 미경아. 이모가 미안하구나. 너희를 더 잘 보살피지 못해서,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모는 최선을 다했단다.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서로를 다시 만나기를 평생 기도했단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모든 진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2021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찾으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미선이와 미경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어요. 최 여사는 임종 직전 딸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은혜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미선이와 미경이를 꼭 찾아서 가족이라고 말해줘.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줘였대요. 은혜 씨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죠. 당신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세 사람은 최 여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은혜 씨가 우리를 안내했고 잘 관리된 묘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묘비에는 최순이라는 이름과 함께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살다 가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선 씨와 미경 씨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2번, 3번. 그리고 말했어요. 이모. 이모 덕분에 미경이가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미경 씨도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이모, 저는 이모를 뵌 적이 없지만 이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자매는 엄마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우리는 이제 다시 만났어요. 언니와 동생이 다시 함께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라고 말했어요. 세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혜 씨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자주 만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요. 때로는 밥을 먹고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60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죠. 미선 씨의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에게 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미경이를 환영해줬어요. 이모라고 부르면서 미경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이 딸이 저를 처음 봤을 때 할머니 똑 닮았어요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족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 가족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다 같이 모여요. 미선이네 가족, 미경이네 가족, 은혜 씨네 가족.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1년 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우리는 최 여사님의 3주기를 함께 지냈어요. 세 가족이 모두 모여서 묘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 세 가족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모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그리고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라고. 이제 미선 씨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났죠. 전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날의 일은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미선 씨는 과거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엄마도 최 여사님도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미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경이가 말했어요. 언니,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엄마의 이모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위로가 됐어요. 두 자매는 이제 자주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요. 산책도 하고 시장도 가고 그냥 집에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기도 해요. 잃어버린 60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미선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가족을 잃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60년 넘게 찾았듯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분들에게도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시는 분들, 그때 당신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걸 믿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자신을. 미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이어지죠. 최 여사님은 우리 엄마의 언니였고 우리의 이모였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를 지켜준 수호천사였어요. 그리고 사랑은 때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해요. 최 여사님의 사랑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 일어나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6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자매. 그리고 그들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이모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조금이나마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오늘 하루도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